오선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개헌을 놓고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이제 찬성하면서 민주당만 반대하느냐 또는 민주당만 왜 이렇게 신중하느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탄핵 정국이고요. 네. 이 중단된 헌정 질서를 빠르게 수습하는 길은 이 헌재에서 탄핵에 집중해줘서 집중 심리를 함으로써 탄핵 인용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준비를 착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적폐를 청산할 기회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그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 때문에 자칫 지금의 탄핵 전국의 본말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이미 어제 개헌특위 구성을 해서요. 네. 논의를 차분히 이어나가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의 도구로 개헌이 그렇게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개헌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주권 회복 선언이죠. 국민주권 권리 대장전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헌도 국민주권 중심의 개헌 논의가 차분히 돼야 되는 것이지 정략적 발상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금물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잠깐 이제 새누리당 이제 개헌 회의 이후에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잠깐 그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주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법관 또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당론 말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개헌한다면 대통령제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권력 구조의 재편을 노리는 그런 논의부터 성급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민 주권 중심의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면서 이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권력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또는 효율적인가, 국민 주권에 복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의가 국민 주권과 기본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 집정제냐 이렇게 권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꼼수가 들어있는 그런 개헌 논의는 이 본말이 전도됐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 대선 결선 투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것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찬성 쪽으로 기류가 바뀐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 결선 투표제도 문재인 전 대표는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정치인의 호불호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그 단순 다수 득표자를 그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만약에 동점자가 2명일 때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결정하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개헌 사항이다 이렇게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그 권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거꾸로 번역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앞서 나간 얘기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심상정 대표께서는 또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셨는데 일단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결선 투표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그 역시 헌법 개헌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입니다. 반기문 총장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대선에서 겨루신다면 두 분이 1, 2위 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과반수가 안 나온다면 이른바 결선 투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주자들은 3등이나 4등은 야권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간다면 사실 그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한테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선 투표자 하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그 우선 개헌 사항인 것은 저는
법률가로서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결선 투표제를 반대한다면 뭐 수구 세력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뭐 지금 야당이 기득권 세력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의 95%는 박정희 유산을 청산해달라, 적폐를 청산해달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군 내부도 부정부패로 인해서 안보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적폐 청산이 야권 청산하고 이렇게 등가가 된다 하는 건 누가 동의를 합니까? 그건 잘못 번역한 거죠. 그냥 개헌파들이 어쨌든 파이를 키우고 이합 집산을 하고 이 기회에 한번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생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불과한 거죠.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사실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못 얻은 대통령들이 그동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도를 바꾸자. 사실 그런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그러나 지금의 탄핵 심판 대상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과반의 지지 이상을 획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개혁보수신당 탈당파에 대해서도 아주 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그 탈당파들 스스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역시 그 탄생에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떠났다고 해서 과거의 그런 그 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먼저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먼저 하고 반성문을 쓰는 게 먼저겠죠. 그런 다음에 정말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박정희 유산의 청산을 위한 그런 입법, 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입법 발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극적이거나 회방을 놓았었는데 그런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제 주호영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나오셨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정권 비판과 견제는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야당 또한 이런 책임론에서 피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통감을 하십니까? 야당으로서는 지금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이건 남북관계도 중단돼 있고요. 특히 군 내부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고 있고 사회 곳곳 뭐 재벌도 정경유착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산을 청산해내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은 1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겁도 많이 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지지율에 우리가 그냥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석고대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사과는 뭐 새누리당 주류나 뭐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 다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석고대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마침 임명진 위원장이 몇몇 핵심 인사에 대한 탈당을 요구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산은 고스란히 물려받고 사람 몇 명 솎아낸다고 해서 그 집 가풍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전수한 가풍입니다. 박정희 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정당의 자산을 그대로 승계한 채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지금 형성된 재산은 과거 재벌을 등쳐서 형성된 재산이라고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국고 반납하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신당과 좀 어색한 만남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공조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그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협력이라기보다는 저는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지난번 탄핵 가결할 때 개개 헌법기관의 양심을 지켜라,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을 바꿔라,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지 못하도록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방을 놨어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적폐를 청산하고 세기를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부터 우선 보이라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이제 1월 임시국회 하기로 오늘 합의하셨더라고요. 이제 국회가 열립니다. 개혁 법안들, 이런 법안들은 꼭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겠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새누리당 비박이 개혁 세력임을 자임한다면 그런 것에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마치 뽑히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제2기 박근혜 정부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일 위안부 협정 총리 권한대행은 착실히 이행하겠다. 우리 국민을 가슴을 2번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잘못된 위안부 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겠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걸 근데 국회에서 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그런 결의안을 먼저 채택해 주고요. 그런 10억엔 이런 정도의 돈은 반납하라. 네. 이렇게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압력을 것이고. 넣을 수 있다. 네. 자, 정계 개편 관련해서도요. 가장 관심이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거기 앉으시는 분한테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반기문 총장은 어느 당으로 가실까요? 저는 솔직히 정치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엔 그 결의문 자체적으로 이 컨피덴셜 비밀을 각국 정부의 비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의 주요 직책은 맡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건 최고의 정부 수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비밀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검증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지금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 단체와의 문제, 연루 문제, 그다음에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정치 무대에 올라오시면 검증당할 텐데 우리가 배출한 유일한 유엔 사무총장이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으로 남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속속 검증을 당하다 보면 그런 지난 10년간의 국민이 정말 많이 신뢰하고 응원해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개혁 보수신당이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임기를 마친 후에 귀국하셔서 또 다른 당 혹은 또 다른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개혁 보수신당. 저걸 좀 여쭤볼게요. 국민들이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국민들이 사실 어떤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전 대표만큼 지지하거나 또 뛰어넘는 지지율도 있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마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죠. 사실은 뉴페이스에 대한 뉴페이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뉴페이스에 대한 아직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당도 러브콜을 하고 아마 임명진 비대위 체제도 아마 러브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혁 보수 신당도 러브콜을 할 것이고요. 아니,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등판하지 않은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우리 강성원 아나운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까지 손학규 전 고문까지 많이들 언급됩니다. 이런 제3지대에서 그 반기문 총장이 합류해서 경선판이 커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정권 교체를 회방 놓는 기득권 세력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이 도구로 되시는 거예요. 네.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지금 당위를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 없잖아 있겠죠. 또 네.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꾸 손짓하니까 네. 지금은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뭐 이른바 친문과 네. 반문의 네. 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구도를 원치 않으시겠지만. 국민도 원치 않죠.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 한 70% 이상이 박정희 유산을 청산하지 않으면 제4의 산업혁명으로 갈 수가 없다. 어떤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신장돼야 되는데 개인에게 기회는 없어지고 어떤 그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이고 이게 다 재벌 독재의 유산인 거잖아요. 이런 체제를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건데 네. 그것이 수고인 거죠. 그것을 연장하는 도구로 되실 것이냐 정치인 누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이냐 지금의 그런 크로스로드에 누구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훗날의 역사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조기 대선을 지금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우상우 원내대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같이 야권이 분열된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항상 그 야권 연대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일단 네. 승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에 와서 단일화 논의는 뭐 물 건너간 것인지요? 야권 단일화를 네.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니요, 지금 구도로 봐서는 네, 야권 네. 주자들이 네.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상도 가능하지만 반기문 총장 스스로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일 때 귀국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고향인 충청도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를 이렇게 다니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정집과 그 당신의 고향을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그 신족벌주의 정치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이 정말 뭐 이 혼란한 이 전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당위를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나라의 자랑거리고 국민의 자랑입니다. 네. 그것을 굳이 지금 탄핵 전국에서 박정희 이 체제가 낳은 이 유산에 국민들이 그 덫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서 뭔가 야권을 분열시킨다든가 또는 그 여권의 이 도구, 연장의 도구가 된다든가 네.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네. 안 하셔야 되겠죠. 자, 다른 어제 이야기로. 네. 박지원 의원만 해도 이제 저 원내대표 안 하시니까요. 의원이죠. 네. 박지원 의원만 해도 친문, 친박 아니면 누구와도 합칠 수 있다, 연대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보면 점점 어딘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구도로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28 전당대회에서 당신이 패배한 후보라고 한들 청산해야 될 박정희 체제, 박근혜 체제보다 더 나쁜 악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형성하자, 반문 연대를 만들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들의 어떤 단점, 약점, 잘못된 점 다 가려주고 덮어줄 만큼 이 문재인 후보가 역사의 죄를 짓거나 국민을 배반했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역사의식, 분명한 정치 철학, 그것 없는 그냥 반문연대다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인 활보에 나서면서 그 가운데 중심에는 인적 쇄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 세력들은 자진해서 당을 떠나라는 것이 요지인데 그렇게 친박 세력 꼬리 자르기로 새누리당 쇄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집의 가풍이 정말 이 재벌 독점 체제에서 정경유착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득권을 좀 누리던 몇 명을 잠시 정계해서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화장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건 가면놀이입니다. 정말 그것은 정말 수구 기득권의 연장 술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 방패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판사 출신 법률가이시니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정부 시점에서 헌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 혹은 이 결정이 언제쯤 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판단이 되십니까? 네. 제가 그 탄핵 정국에서 12월 2일 날 탄핵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한테 이제 그 요구를 했더니 국민의당은 2일 날 하지 못한다. 뭐 별 다른 논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박들이 사실 문제다. 이래서 제가 직접 비박의 그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은 이 탄핵에 대해서 전망을 이미 대통령이 4월 말에 퇴진하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것은 한 6달이나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다.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사 책임을 따지는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중단된 헌정질서를 조속히 수습해야 되는 것이 탄핵 심판제도이고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탄핵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시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X 무슨 행상 책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또 그 메모가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을 전 국민적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계기로.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심판도 아주 빨리 잘 끝날이라고 보고요. 또 특검도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올해 안에 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겁니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더 소용돌이 칠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포부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말뿐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헌법에는 써져 있지만 위정자들이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정말 기회가 공정하고 또 그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이 국민의 것으로 되는 재벌의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의 부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되는 그런 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